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베토벤의 생애와 음악, 그 발달학적 관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대개 이런 순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론 부분, 그 다음에 출생, 가족관계, 스승들, 발달 과정이죠. 그리고 보온 시절, 보온에서 태어나서 비엔나에서 일생을 마쳤습니다. 비엔나 시절은 제1기, 2기, 3기의 발달 단계가 있고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요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론 부분인데요. 일단 이 베토벤의 개혁 정신입니다. 아마 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를 통틀어서 개혁을 가장 확실하게 성취한 사람이 아마 베토벤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토벤의 그 개혁 정신을 보면 인간 내부에 존재하는 진선미를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만 있다면 깨뜨리지 못할 규칙이나 법칙은 없다. 이게 이제 베토벤의 기본 개혁 정신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베토벤의 이 개혁 정신 한마디에 베토벤의 모든 사상, 음악적인 사상이 포함되어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인간 내부의 진선미라는 게 이미 존재를 하고 있죠. 그것을 소리라는 형태를 통해서 표현해 보겠다. 이게 이제 베토벤의 기본 개혁 정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렇게 기본적으로 개혁 정신이 확실하니까 확실하게 성취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베토벤의 그런 그 기본적인 개혁 정신은 비단 음악뿐 아니라 모든 면에 다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선 의학에 적용을 한다면은 인간을 질병으로부터 효과적으로 해방시켜 줄 수만 있다면 깨트리지 못할 규칙이나 법칙은 없다. 이렇게 되겠죠. 또 정치에 만약에 적용을 한다면은 국민들의 삶을 보람되게 해줄 수만 있다면 깨트리지 못할 규칙이나 법칙은 없다. 이렇게 되겠죠. 근데 이제 국민의 삶이라는 개념이 이게 그렇게 간단한 개념이 아니죠. 물질적인 삶도 있고 정신적, 사회적, 영적인 삶. 아주 복잡한 개념이죠. 그죠? 그래서 이 모든 면에서 삶을 보람되게 해줘야 된다. 이런 거죠. 만약에 경제학에 적용을 한다면 사회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공평하게 배분할 수만 있다면 깨트리지 못할 규칙이나 법칙은 없다. 이렇게 되겠죠. 근데 사실 여기서 공평하다는 게 이게 간단한 개념이 아니죠. 무엇이 공평한가? 공평한 거에 그런 그 원칙에 따라 가지고 공산주의, 사회주의, 자본주의 뭐 여러 가지가 나누어지는 거죠. 그렇지만 어쨌든 베토벤의 기본 이 개혁 정신은 비단 그 음악뿐 아니라 모든 학문에 다 적용될 수 있는 원칙이다. 이런 면에서 보편성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음악의 역사인데요. 물론 음악은 인간이 생기면서, 인류가 생기면서부터 있어 왔다고 할 수가 있죠. 근데 우리가 이제 비교적 가깝게 하는 음악은 바로크 시대죠. 바하 핸델로 대변되는 바로크 시대의 고전, 낭만, 신고전주의, 민족주의, 인상주의, 표현주의 뭐 이런 식으로 쭉 음악의 발달 단계가 있는데요. 베토벤은 시대적으로 보면 고전주의에서 낭만주의로 넘어가는 시기입니다. 고전주의가 끝나고 낭만주의가 시작되는, 고전주의가 1820년에 끝나거든요. 그리고 낭만주의가 1821년부터 시작이 됩니다. 근데 베토벤이 사망한 게 1827년이에요. 고전주의의 마지막 시대를 살면서 낭만주의의 초기를 살았죠. 그러니까 이제 베토벤 그 음악 학자들에 따라서 베토벤을 고전주의에 넣는 사람도 있고 낭만주의에 넣는 사람도 있고, 베토벤의 음악에 따라서 뭐 1기, 2기는 고전주의, 3기는 낭만주의 이런 식으로 쭉 나누고 있는데, 저는 베토벤을 독립을 시켰습니다. 고전주의, 베토벤주의, 낭만주의 이렇게 이제 독립을 시켜서 베토벤 자신이 한 시대를 이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베토벤 이전의 모든 음악이 베토벤에 의해서 총집대성이 되고 베토벤 이후의 모든 음악의 뿌리를 이룬다. 이런 면에서 제가 베토벤은 자신이 한 시대를 이룬다. 이렇게 보고 독립을 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현대음악 들어보시면은 잘 아실 겁니다. 현대음악이 그걸 들어보면은 그 경향이나 느낌이 베토벤하고는 엄청 달라요. 굉장히 다른 것 같은데 그 현대주의의 음악 그 작곡가들의
그런 자서전이나 이런 걸 보면 전부 자기의 스타팅 포인트는 베토벤이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자기의 시작점은, 출발점은 베토벤이라고 하고 있으니까 영향을 받고 있다는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죠? 그런 의미에서 독립을 시키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운드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건 소리라는 뜻이 되죠. 또 다른 뜻은 건강하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명사로 쓰이기도 하고 또 형용사로도 쓰이죠. 그래서 A sound mind in a sound body. 건강한 정신은 건강한 육체에서. 이런 말이 있죠. 그죠? 근데 같은 단어를 가지고 다른 의미를 쓰고 있잖아요. 그죠? 소리라는 의미로도 쓰고 건강하다는 의미로 쓰고 있는데 이건 무슨 뜻이냐면 소리와 건강이 밀접하게 관계가 있다는 뜻이죠. 그죠? 소리와 건강이. 그래서 사람도 그렇죠. 몸 안에서 소리가 많이 나죠. 심장 소리, 폐 소리, 위장관 소리, 여러 가지 소리가 많이 납니다. 그 소리를 들어보면 그 사람의 건강 상태를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사람의 목소리도 그 목소리를 들어보면은 그 사람의 상태, 건강 상태가 어떤지, 감정 상태가 어떤지 하는 걸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피곤한 사람, 화가 난 사람, 우울한 사람, 기분 좋은 사람, 이런 사람들 목소리가 다 다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소리와 건강한 건 서로 밀접한 관계가 있다. 세계화된 소리가 음악이죠. 그죠? 그러니까 음악과 건강은 밀접한 관계가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전번에 한번 자세하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출생과 가족관계, 스승들, 발달 과정을 좀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베토벤의 생가입니다. 보온에 가면은 베토벤의 생가가 있는데 생년월일은 1770년 12월 16일 이렇게 이제 학자들이 상의를 해가지고 생년월일을 이렇게 확정을 지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1770년 12월 16일을 생일로 하고 지금 이 생가는 지금 이제 기념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원에 가면은 베토벤 태어난 집은 기념관으로 되어 있고 그 옆집은 그 기념품 가게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원 가면은 이제 꼭 한번 가보셔야 될 집이죠. 이것도 이제 초기에는 이 집이 없어질 뻔했죠. 없어질 뻔했는데 이 당시에 그 보원에서 베토벤 생가 보존위원회라는 게 생겼습니다. 한 20명가량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모금을 하고 그렇게 해서 이 집을 구입을 해서 기념관으로 꾸몄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건 대개는 이제 옛날에도 이런 기념관을 개인이 구입을 하더라도 시나 국가에 헌납을 해가지고 그 관리는 공적으로 하게 돼 있는데 이 베토벤의 생가는 아직도 그 초기에 그 베토벤 생가 보존위원회의 후손들이 하고 있습니다. 후손들이 아주 사이좋게 잘 운영을 하고 있어요. 좀 특이한 기념관이라고 할 수가 있죠. 이게 태어난 방입니다. 그 집의 꼭대기층에서 이것도 사실은 베토벤 아버지 집이 아니었고 베토벤 아버지의 친구의 집에서 방을 한 칸 얻어 살고 있던 이런 상태였습니다. 아래쪽에 있는 방이 베토벤이 태어난 방입니다. 그 다락방 같은 거였죠. 여기서 태어났는데 이제 일반 사람들이 들어가진 못하지만 밖에서 이렇게 볼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가족 관계를 보면요. 조부가 음악을 하셨습니다. 조부의 이름이 루드비 반 베토벤이었죠. 그러니까 조부께서 당신의 이름을 손자 베토벤에게 그대로 넘겨주신 거예요. 루드비 반 베토벤이죠. 궁정음악가였습니다. 악장도 지내고 베이스 가수를 지냈습니다. 1773년 그러니까 베토벤이 3세 때 사망을 하는데 베토벤이 할아버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그런 이미지를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고모는 심한 술 중독증이었습니다. 그래서 거의 일생 동안 수도원, 그때는 이제 수도원 같은 데서 치료를 했던 것 같아요. 들락거리면서 치료를 받았고 베토벤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도 조모는 입원하고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일생 동안 거의 베토벤 할아버지께서 호레비처럼 지냈다 하는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아버지는 요한 판 베토벤인데요. 아버지도 역시 궁정음악가였죠. 테너 가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바이올린, 피아노도 좀 치기도 하고 가르치기도 하고. 그래서 그 자신이 뛰어난 음악가는 아니었는데 그 당시에 그 보원에서 꽤 유명한 음악 선생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젊었을 때는 제자들도 많이 키우고 베토벤에게도 첫 음악 선생은 아버지였죠. 그죠? 아버지였습니다.
근데 이 아버지도 1792년에 돌아가셨는데 1789년 돌아가시기 한 3년 전부터는 심한 알코올 중독에 걸립니다. 그래서 거의 폐인되다시피 하고 가정을 돌보지 못하고 하는 이런 상태가 됩니다. 베토벤 어머니는 마리아 막달레나입니다. 과부였습니다. 첫 결혼해서 남편이 일찍 죽고 과부 상태가 있는데 베토벤 아버지하고 1767년도에 결혼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할아버지께서 반대가 엄청 많았습니다. 자기 멀쩡한 아들이 과부하고 결혼한다고 그러니까 반대를 많이 하셨던 거죠. 근데 이제 아버지께서 끝까지 우겨가지고 결혼을 했습니다. 아마 그 아버지의 결정이 아주 대단한 결정이었죠. 그죠? 그렇게 할아버지께서 반대를 하시는데 우겨서 결혼을 하고 거기에서 베토벤이 태어났으니까 뭐 그 아버지의 그 결혼 결정은 아주 역사적인 결정이었다고 할 수가 있죠. 40세에 결핵으로 사망을 합니다. 이 코프렌치라는 데가 이제 베토벤 어머니의 고향입니다. 여기 가면 이제 라인강과 모젤이 만나는 아주 아름다운 도시인데 여기가 이제 베토벤 어머니의 고향이었습니다. 전체 그 7남매가 나는데 3형제만 살아남습니다. 그 당시에는 뭐 여러 가지 그 위생 상태가 안 좋고 의학이 발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려서 죽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죠. 10명 태어나서 뭐 한두 명 살아남고 이런 경우도 많았죠. 그래서 거기에 비하면은 7남매가 태어나서 3형제가 살아남았으니까 뭐 비교적 괜찮은 편이었습니다. 베토벤 형이 하나 있었는데 1세경에 사망을 하고 베토벤이 둘째 아들이었는데 이제 사남이었는데 장남 역할을 하게 되죠. 그 다음에 두 동생 안톤과 니콜라우스 요한. 이 사진은 막내 동생 그 그림 초상화입니다. 니콜라우스 요한 베토벤입니다. 사실 이 동생들을 베토벤이 다 키웠습니다. 자기가 비엔나로 유학 가서 자리가 잡히니까 동생들을 불러가지고 공부도 시키고 돈도 벌게 해주고 이렇게 해서 이 막내 동생은 약종업도 하고 부동산도 해가지고 돈을 꽤 많이 벌었습니다. 근데 이제 형이 어려울 때 전혀 도와주지 않은 그 막내 동생입니다. 니콜라우스입니다. 보원에서 22세까지 지냅니다. 1770년에 태어나서 1792년까지 22세까지 보원에서 지냈는데 이 시기를 보원 시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어린 시절에 음악적인 재능이 언제 처음 나타났느냐? 이 책에 따라서 나이 차이가 좀 있는데 제가 그 보원에 생가를 갔을 때 거기에 연대표를 보니까 딱 1774년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생가에 있는 연대표가 제일 정확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이렇게 인용을 합니다. 1774년이면 4세 때죠. 그죠? 4세 때인데 음악적 재능이 처음 나타나기 시작을 하고 교육은 1770년부터 1780년 사이 요때 이제 티로키니머라는 초등학교 과정이죠. 라틴계 초등학교 과정인데 이게 베토벤이 정규적으로 교육을 받은 전부 다입니다. 이 초등학교 과정을 끝나고 나서는 집에 데려다가 음악 공부를 시켰죠. 근데 이 초등학교 과정이 좀 괴상한 커리큘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수학을 가르치지 않았어요. 수학을 가르치지 않고 또 쓰기가 없었습니다. 라이팅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맞춤법 같은 것도 잘 못 배우고 기본적인 산수에 대한 개념도 없고 그래서 베토벤이 나중에 글 쓰기도 상당히 힘들어하고 또 사실은 그 음악이 수학하고 굉장히 관계가 깊잖아요. 그죠? 수학하고. 그래서 그 대위법이나 이런 건 거의 수학이라고 그러는데요. 그래서 어렸을 때 수학을 제대로 배우지 못해가지고 대위법 공부하는데 굉장히 힘들었다 하는 이런 기록들이 나옵니다. 어쨌든 초등학교만 마치고 그 후에는 정규 교육은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아버지가 이 음악 공부를 시키면은 아마 피아노를 치다가 즉흥곡을 많이 쳤던가 봐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께서 우선 악보에 충실해라. 그러고 나서 즉흥곡을 배워라. 이랬는데 아마 어려서부터도 피아노에는 굉장한 자질이 있었고 또 즉흥곡을 굉장히 잘 쳤던 것 같아요. 그리고 공중앞에 모습을 처음 드러낸 건 1778년 3월 26일입니다. 이랬는데 이때 이제 베토벤 아버지의 제자들, 아버지가 음악 교사였죠. 그래서 아버지의 제자들 뭐 피아노, 바이올린, 성악하는 사람들 여러 사람을 같이 무대에 올렸는데 이때 베토벤이 처음 무대에 올려서 피아노를 쳤습니다. 근데 이제 베토벤 아버지가 광고를 하면서 요한이 자기 이름이죠.
요한의 6세 된 작은 아들 또 등장을 한다. 이렇게 광고를 냈어요. 근데 실제로는 8세였죠. 1778년생이니까. 근데 베토벤 아버지가 의도적으로 나이를 2살 어리게 광고를 한 겁니다. 그건 왜 그랬냐면 모차르트하고 비슷한 나이에 데뷔를 한 것처럼 알리기 위해서 일부러 나이를 속였던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후세 사람들이 굉장한 혼란을 겪게 됩니다. 어쨌든 아버지의 이런 포스 때문에 나중에 이제 굉장히 힘들게 되고, 베토벤도 한 45세경까지는 자기 나이를 2살 어리게 알아요. 나중에 이제 알게 됩니다. 근데 이때 이제 뭘 연주를 하고 어떤 평을 받았는지는 기록은 없습니다만, 이때 이제 8세 나이에 대중 앞에서 피아노를 칠 수 있을 정도의 피아노 연주 실력은 갖추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베토벤이 태어나서 세례를 받은 교회입니다. 레미기우스 교회예요. 베토벤 생가에서 불과 한 10분 거리에, 어렸을 땐 여기에서 오르간도 치고 했던 그런 교회입니다. 어렸을 때의 선생님들이 참 많았습니다. 쭉 1778년부터 이름을 제가 잔뜩 적어드렸는데 그냥 참조만 하시고, 1781년도에 네페라는 선생님을 만나요. 11세 때죠, 그죠? 그래서 베토벤이 비교적 체계적으로 음악 공부를 시작한 건 이때부터 아니었나 싶어요. 법학도 하고 철학도 하고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하의 평균율도 가르치고 작곡법도 가르치고 이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르쳐 보니까 이제 굉장히 베토벤이 뛰어나니까 1783년경에 음악 잡지에다 기고를 합니다. 자기가 베토벤이라는 학생을 가르치는데 아주 음악적인 재능이 뛰어나다. 그러면서 머지않아 제2의 모차르트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내용의 글을 씁니다. 그런데 이분도 조금 가르치다 보니까 또 베토벤을 가르칠 게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이분이 학습법으로 택한 건 모차르트의 악보를 구해주는 일이었어요. 이것도 사실 쉬운 일이 아니었죠, 그죠? 그 당시에야 뭐 다 필사본을 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모차르트가 작곡을 하면 그 악보를 구해다가 베토벤이 가지고 그 악보를 가지고 공부도 하고 또 편곡도 해보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이제 중요한 학습의 방법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저분도 그렇게 가르치다 보니까 한계가 있잖아요, 그죠? 자기가 가르치다가 한계를 느끼고 모차르트의 악보를 가져다가 가르치는데 또 그것만으로는 제대로 학습이 안 되니까 모차르트를 직접 사사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모차르트를 보온으로 초청을 해요. 아주 좋은 조건으로 초청을 합니다. 그 당시에 이제 모차르트는 비엔나에서 굉장히 힘든 생활을 하고 있었죠. 여러분들 아마 아마디우스라는 영화를 보시면은 그 모차르트가 1781년부터 1791년 10년 동안을 비엔나에서 활동을 하면서 그 살리에라는 사람이 교묘하게 왕따를 시키고, 그래서 굉장히 힘든 생활을 하거든요. 그걸 이제 네페 선생이 잘 알고 좋은 조건으로 모차르트를 비엔나 보온으로 초청을 합니다. 근데 이제 모차르트가 아마 그 당시에 그 말년에 그 오페라들, 피가로의 결혼, 뭐 돈조반니 아마 이런 걸 작곡하고 있던 시기하고 좀 겹치지 않았나 싶어요. 자기가 작곡 때문에 바빠서 갈 수가 없다 이런 답이 오니까 그러면 베토벤을 보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1787년이죠. 베토벤이 17세 때고 이때 모차르트는 31세였습니다. 1756년생이니까요. 그래서 그때 베토벤을 보냅니다. 보내가지고 모차르트에게 배우게 하기 위해서 베토벤을 보냅니다. 그래서 베토벤이 모차르트를 만나가지고 이제 모차르트가 피아노를 쳐보라 그러니까 이제 베토벤이 피아노를 쳤습니다. 피아노를 치니까 뭐 듣는 마는 등 뭐 아주 그런 태도를 보인 거죠. 듣는 마는 등. 그러니까 베토벤이 그런 태도를 알아차리고 모차르트에게 음을 달라고 그럽니다. 음을 주시면은 제가 그 음을 가지고 즉흥곡을 쳐보겠다. 이래가지고 모차르트가 음을 주고 베토벤이 그 음을 가지고 즉흥곡을 칩니다. 그랬더니 이제 모차르트가 집중을 해서 들으면서 좀 놀라면서 옆에 있던 친구들에게 이 젊은 청년을 눈여겨보라. 언젠가는 세상에 대하여 큰 소리를 지를 날이 있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말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첫 만남에서 모차르트는 베토벤의 천재성을 알아본 거죠. 알아봤는데 이 레슨이 오래 계속되질 못합니다. 한 4, 5회 정도 레슨을 했던 것 같아요. 모차르트가 피아노 치는 걸 보기도 하고 뭐 악보 가지고 공부도 하고 뭐 이랬는데 보온에서 연락이 옵니다. 베토벤 어머니가 유독하다는 연락이 와요.
그래서 그 레슨이 지속되지 못하고 다시 보온으로 되돌아옵니다. 그 해에 모차르트는 아버지가 위독하신 상태가 되고 베토벤은 어머니가 위독한 상태가 되는데 결국 같은 해에 모차르트는 아버지를 잃고 베토벤은 어머니를 잃게 됩니다. 이게 제가 비엔나에 학교를 갔을 때 찾았던 집인데요. 기념관입니다. 모차르트 기념관이에요. 휘가로 하우스라고 이름이 붙어 있는데 제가 여러 가지 정황을 봐서는 저 집에서 만났던 것 같아요. 모차르트가 베토벤이 보온에서 와서 촌놈이 이게 아주 시내 중심가에 있습니다. 여기 이제 모차르트를 찾아가서 레슨도 받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청소년 시절에는 이제 백작들하고의 관계도 좀 귀족들하고의 관계도 가깝게 하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 교양을 많이 쌓습니다. 자기 정규적인 교양이 없으니까 많이 부족하죠. 그래서는 호모, 철학, 과학, 정치학 이런 걸 이제 발트슈타인 백작을 통해서 좀 배우기도 하고요. 또 1789년도에 보온대학에 철학과로 청강생으로 등록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한 1년 정도 철학 공부를 해요. 그래서 철학과 음악을 연결 짓는 거. 그 기초는 네페 선생한테 배운 거죠. 그죠? 어렸을 때 네페 선생이 법학도 하고 철학도 하고 음악도 했던 분이죠. 배우고 여기에서 또 철학과 음악을 연결 짓는 걸 조금 더 체계화하는 그런 계기가 되죠. 이때 베토벤 나이가 19세입니다. 그리고 이때가 프랑스에서는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던 해예요. 1789년도에 프랑스 혁명이 일어납니다. 일어나면서 이 과정이 베토벤이 그 후에 음악가로서의 발달 과정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여기에서 문학과 시를 듣게 되고, 실러의 안디 프로이드의 환희의 부처라는 시를, 그런 시를 듣게 되죠. 그리고 그 시에 감동을 받고 베토벤이 자기가 이 시를 가지고 음악을 만들겠다. 그렇게 해서 마음먹은 게 1789년인데 그 곡이 완성이 된 게 1824년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9번 교향곡 있죠? 9번 교향곡의 그 4악장에 그 합창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 합창의 가사가 이때 들은 시였어요. 그러니까 뭐 거의 그 작품은 35년에 걸쳐서 쓴 작품이죠. 생애의 전설이라고 하는 게 바로 그렇게 됩니다. 이게 이제 본대학. 이것도 베토벤 생가에서 베토벤이 청소년 시절에 가서 강의를 듣던 대학이죠. 베토벤 생가에서 불과 한 10분 거리에 있습니다. 1790년도에 하이든이 보온을 방문을 합니다. 하이든이 그 에스테르하츠라는 헝가리 귀족하고의 계약 관계가 끝나면서 런던을 왔다 갔다 하면서 활동을 했는데 런던 가면서 보온을 들립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방문을 해요. 요때 그 네페 선생이 베토벤을 하이든에게 데리고 와서 인사를 시킵니다. 지금 이런 청년이 있는데 한번 테스트를 해봐 주세요. 그래가지고 이제 악보를 작곡한 걸 가지고 보여주고 하이든이 그 악보를 보더니 자기에게로 보내주면 자기가 공부를 시켜주겠다. 그래서 하이든의 초청으로 비엔나를 가게 됩니다. 그래서 1792년 그 다음 해 하이든이 보온을 방문한 그 다음 해 1792년 베토벤이 22세 때 비엔나로 유학을 하게 됩니다. 안타깝게도 1791년도에 모차르트가 35세의 나이로 비엔나에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12월 달에. 그래서 공백기가 생기면서 베토벤이 비엔나로 유학을 가게 되죠. 여러 가지 이제 유학을 할 때 보온에서 그 환송회를 많이 해줬던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아까 말씀드렸던 그 발트슈타인 그 백작이 발트슈타인은 친구이기도 하고 제자이기도 하고 후원자이기도 하고 굉장히 관계를 긴밀하게 맺었던 그런 귀족이었습니다. 모차르트의 정신을 하이든으로부터 전수받으라 하는 이런 아주 유명한 그런 메시지를 남겨줍니다.